어릴 때의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4~5살에 있었던 기억은 선명할 수가 없지요. 제 이야기는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싶은 사건이지만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갇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게 무서워 여태 비밀로 쉬쉬했지만 모든 걸 알아버린 제가 이제 와서 비밀로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답답해서 익명으로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저의 배경은 설명할 수 없지만 모쪼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작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면 그걸로 제 인생을 다시 피워나가는 것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명하진 않지만 그날 일중에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어디서 솔솔 피어대는 향내가 가득한 곳에서 저는 아주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나는 그런 향 냄새 있죠. 그 장소, 그날, 전부 다 기억에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향내가 가득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 커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키우기 힘들어서 절에다가 버렸나 싶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는 그 향내가 나는 곳은 죽어도 가기 싫었습니다. 수학여행 때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확 아파오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내가 이런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찾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마도 4살, 5살, 그 즈음 고아원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언제였는지요.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를 잃고 끌려온 고아원인데 왜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정말 가족의 손에 맡겨져서 잠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서 오게 되었다거나 노숙을 하게 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거나 하면 부모를 찾으려고 경찰과 고아원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저는 고아원에 입소를 하자마자부터 고아원에서 주는 옷을 입고 적응을 해야 했어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4살, 5살이면 한창 집에서 예쁨을 받으며 재롱을 떨어야 할 나이잖아요. 의사 표현이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단어 몇 가지 붙여서 두서없이 말을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많이 혼이 났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랑 많이 달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냥 매일 울었대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매일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아원 활동도 매번 우느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는 입양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매번 그렇게 울고만 있는데 어느 양부모가 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겠어요? 게다가 분위기 흐린다면서 입양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늘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였어요. 이것도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걸이 고아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신 분도 그렇고 가져가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 목걸이가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이라 뭐 다른 아이들이 탐낼 수가 있고 싸움이 날 수 있다면서 그런 물건들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울고불고 못 준다고 난리를 치다가 빼앗겼는데 제가 매일 울고만 있으니까 고아원에 봉사를 하려 오셨던 선생님 한 분이 몰래 원장실 물건 보관함에서 그걸 가져다 주셨었어요. 아마 제 나이가 한 8, 9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목에 걸고 다녔던 물건이라서요.
그 목걸이를 돌려받았을 때 봉사하러 오셨던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었어요. 이 목걸이 내가 원장 선생님 몰래 가지고 온 거니까 목에 걸고 다니지 말고 어디 꽁꽁 숨겨놔. 알았지? 그거 들키면 나도 혼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어디 옷주머니 같은 데 숨겨놓거나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때 한 번씩 몰래 몰래 꺼내서 보는 용도로만 쓰는 거야. 약속.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걸이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집착을 했는지 알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봉사자 선생님과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저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구박 아닌 구박을 받으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하필이면 고아원에서 일을 하는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원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저처럼 입양을 가지 못하고 쭉 고아원에서 밥만 축내며 살게 된 아이들에게는 참 모질게 구셨습니다. 그때는 불황자라고 하죠. 은근히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기 때 버려졌다면 어딘가 입양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을 모두 고아원에서 보내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립금이라는 걸 준다고 하던데 저희 고아원은 그런 것도 없이 성인이 되자마자 쫓아냈어요. 뭐 그런 시스템이 제가 있었을 땐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일푼에 맨몸으로 쫓겨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무임승차로 터미널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0원만 빌려주세요. 500원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시외버스비를 마련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죠. 그렇게 도시에 오게 된 저는 정말 3일 밤낮 할 것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갓 20살이 된 여자아이를 어느 일자리에서 써주겠나요? 그것도 집도 없이 씻지도 못한 아이를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정말 마음씨 좋은 부부가 저를 거둬주셨습니다. 작게 기사식당 같은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부부였는데 제 사정이 딱한 걸 알고 저를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해주셨죠. 당시에 최저임금이나 근무 환경 같은 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음에도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어요. 제가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에게 사장님 사모님 댁의 창고처럼 딸린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장님 부부 댁에서 지내면서 밥도 굶을 일 없이 월급도 꼬박꼬박 적지만 챙겨주셨고 정말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은혜를 대단하게 입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알뜰하게 살펴주신 어른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저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은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0대 중반쯤에 저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사장님 부부의 조언으로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한 뒤에 30살부터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나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취직을 한 이후에도 사장님 부부 댁에서 지내다가 돈을 모아 드디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신 사장님 부부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취직을 해서 우연히 운명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석 씨는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저희 둘 다 결혼 정년기를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석 씨는 저를 본인의 집안에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윤석 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안이 좀 어수선하죠? 아유, 우리 딸내 부부가 글쎄 아이를 맡겨놓고 여행을 가서 말이야. 내가 원래도 우리 손녀를 잘 돌봐주거든.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하겠지만 워낙 얌전한 아이라 대화 나누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손녀딸 봐줘야 해서 집으로 불렀는데 괜찮죠? 애가 낮잠 잘 시간이라서 좀 칭얼거리네. 그럼요. 저도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어머님 힘드시면 제가 놀아주면 되겠는걸요? 어머, 아이 그럼 그래주면 나야 너무 좋지. 아이고 얼굴에서도 빛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마음에 드는 예비 며느리일세.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뭐야. 그래서 연애 한번 못 해본 모태솔로인지 뭔지인 줄 알았더니 아유 오죽하면 내가 막내 아들 먼저 장가를 보냈겠어. 얘 막내야 와서 예비 형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아주버님이 언제 장가가나 저희 가족 모두 다 기다려왔거든요. 저희가 먼저 선수 쳐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님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네요. 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요?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고 예비 동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인자한 얼굴로 저를 여왕 맞이하듯이 반가워해 주시는데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살아온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거기다가 예비 동서가 임신까지 했는지 배가 볼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사라졌어요. 예비 동서도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어찌나 알뜰살뜰 살펴주시는지 너무나도 인자하게 맞아주셔서 제 가족사를 당당하게 꺼내놓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 아픔을 보듬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와중에 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결혼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안 나올 수 없는 주제이긴 했죠. 저는 솔직하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인자하신 예비 시모께서는 제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응원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제가 고아라고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썩은 음식물 냄새라도 맡은 것 마냥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먹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팍 식어버린 분위기에서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게 먹고 제가 상을 치우려고 했는데 상을 차릴 때는 저에게 손 하나 까닥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는 대접받아야 하는 손님이라고 하셨던 예비 시모가 글쎄 설거지 좀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아유 밥 다 먹었으면 이거 전부 설거지 좀 해. 제가 도울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 버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식기세척기 있어서 작은 것들은 거기에 넣어두면 되거든요. 예, 너는 임신도 안 해가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식기세척기 쓰면 꼼꼼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손으로 해. 임산부한테 어떻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설거지 제가 다 했죠. 예비 동서는 난감해하면서 어머님이 왜 저러시지 하는데 저는 딱 알 것 같았어요. 제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예비 동서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시모가 큰 소리로 예비 동서를 부르더라고요. 막내 너는 거기서 뭐하니?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과일 좀 먹어라. 임신도 했는데 이런 거 많이 먹어야 예쁜 아이 낳지.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윤석 씨의 조카, 그러니까 예비 신우의 딸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7살이라고 하더니 아직 볼이 통통한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눈을 맞춰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바람에 제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제 목걸이가 비싼 목걸이는 아니고 은으로 된 디자인인데 요술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술봉, 요술 목걸이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촌스러운 거요. 그런 것이었거든요. 가운데에 푸른색으로 된 가짜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 디자인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목걸이를 잡더니 만지작 하더라고요. 이거 나 주면 안 돼? 공주들이 하고 다니는 목걸이 나도 하고 싶다. 이거 나 줘. 이거는 언니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서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나중에 언니가 비슷한 걸로 사다 줄게. 어때? 싫어. 이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싶어. 이거 나 줘.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언니가 꼭 사다 줄게. 알았지? 이거는 숙모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언니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목걸이 같아.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서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나 이거 가지고 싶단 말이야. 지금 당장 가지고 싶단 말이야. 내놔. 아니 너는 설거지를 하랬더니 왜 우리 소녀딸을 울리고 있어? 무슨 일인데? 할머니, 나 저 목걸이 저거 마음에 드는데 이 언니가 나한테 안 준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대. 나 저거 나 줘. 나 줘. 아이고, 디자인도 무슨 7살짜리 어린이가 껴야 딱 맞는 디자인인데 그걸 왜 안 주니? 별 볼 것도 없는 목걸이 그냥 애 가지고 놀라고 선물이라고 주면 되지. 왜 고집을 부려서 애를 울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목걸이를 차고 오지 말았어야지. 아니, 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저한테 차마다 예쁘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다가 제가 고아라는 걸 밝히자마자 사람이 180도 변하는데 이거 맨 정신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 싶더라니까요. 제가 당황해하는 사이에 갑자기 제 얼굴에다가 휴대폰을 들이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지? 하기도 전에 찰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에 걸린 목걸이 사진을 찍어간 것이었어요. 예, 우리 아가야. 삼촌한테 말이다. 나중에 비슷한 거 하나 사달라고 얘기해. 비슷한 게 없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저기 저 언니 거 저거 뺏어서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일단 구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자. 치사해서 남이 쓰던 거 쓰지 말고 더 좋은 거 있나 찾아봐 줄게, 이 할미가. 그렇게 애를 달래는데 할머니가 되어서 아주 좋은 거 가르친다 싶더라고요. 계속 은근히 이거 달라고 해봐. 조르면 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저에게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유품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목걸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한테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라도 하는 거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 사진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외숙모가 이거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볼게. 찾아서 외숙모가 선물로 주면 어때? 그렇게 예비동서가 분위기를 정리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커피랑 과일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고 저는 예비시댁의 문턱을 나오자마자 오열하듯이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오열을 하자 윤석 씨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는 씩씩하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울지 마, 민영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이야기 잘할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토닥이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나요? 윤석 씨 조카는 그 뒤로 매일같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난리를 쳤고 결국에 윤석 씨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려면 그 목걸이를 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죽어도 싫다고 했지만 윤석 씨가 저에게 결혼 안 하고 싶냐고 결혼할 거면 그 목걸이라도 조카에게 쥐어줘서 점수를 따자고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조카에게 목걸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했죠. 이렇게 제 목걸이까지 쥐어줘 가면서 점수를 얻어내고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사장님 부부께도 보였나 봐요. 반찬 좀 주시겠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찾아갔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제가 고아인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고아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어머, 고아인 게 뭐가 잘못이라고 싫은 티를 내고 그러신다니. 민영아, 너 참 잘 자라왔어. 고아원에서 생활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를 만큼 정말 강인하고 똑부러지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가 보증한다. 너 같은 아이를 누가 싫어하겠니? 우리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를 딸처럼 키워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알아봐 주실 거다. 물론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가족을 맞이하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그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대학도 서울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 나왔고요. 가정 환경도 좋은 편이고 돈도 꽤 있고 하니까 고아인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니. 민영아, 너는 속이 진국이야. 아주 몇백 시간 우린 사골국 같다고. 이는 비교를 해도 사골국이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네 부모라고 생각하면 되잖니. 우리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 어디 양녀로 올려두기라도 할까? 그러면 우리 민영이 고아 아니잖아. 여기 양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도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입양은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어떠냐. 그렇게 정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신해서 앉아있으마. 꼭 피가 이어져야지만 부모고 가족이냐. 우리처럼 같이 부대끼며 살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가족이나 다름없지. 모든 가족이 화목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같은 사이가 더 끈끈한 가족 같지 않겠어? 정말 제가 상견례 할 때 부모 자격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저 결혼식 할 때도 혼주석에 앉아주실 거고요. 당연하지. 우리가 자식 하나 없이 둘이 식당 운영하면서 살 때 민영이 네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우리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니 공기가 달라지더라.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너에게 밥해 먹이고 재워주고 한 거야. 저는 이 사실을 윤석 씨에게 이야기를 했죠. 목걸이 덕분이었는지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다면서 윤석 씨가 결혼 이야기를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저를 받아주시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윤석 씨가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에 상견례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양가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예비 신우네도 온다고 했고요. 예비 시동생 부부는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상견례 당일 일찍 사장님 부부와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아놓고 있었죠. 이내 룸의 문이 열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아니, 이분들은 누구시고? 자리에 이건 다 뭐니? 이게 무슨 상자야? 뭔지 뻔히 보이는데도 괜히 심술궂은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밝은 척하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윤석 씨가 제 운명의 동반자라고 생각했고 제 전부나 다름없는 목걸이까지 시족에게 쥐어주면서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약소하지만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셔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상견례야? 나는 아직 결혼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너희 둘이서만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해야 하니? 나는 말이다. 이 자리가 그냥 가볍게 밥이나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화나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다. 결혼을 하겠다는 전제가 아니라 너희가 언제 헤어질 건지 확답을 받으러 온 자리였다고. 그런데 나를 속이고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거기다가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을 모시고 와? 아유, 진짜 부모도 아니면서. 어머님, 혹시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으신 건지 제가 고칠게요. 저 윤석 씨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윤석 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점? 당연하다마다. 아니 고아라고 하더니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라고? 갑자기 급조해서 어디서 대역 배우라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지금 내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심보야? 내가 정말 하다 별꼴을 다 본다. 제가 소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 민영이 부모 없이 자랐지만 저희가 부모 대신해서 키웠습니다. 딸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며 키웠는데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하여 저희가 우겨서 상견례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저희 딸은 무슨 처음부터 고아라고 소개를 하던데. 아이 고아면 고아인 거죠. 어디서 부모 행세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민영이가 20살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부터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디 나와야만 부모인가요? 정 주고 사랑 주면서 제 딸인 것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입양도 안 했으면서 한마디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라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 자리라면서 남이나 다름없는 두 분이 나온 것부터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처자가 아닌가 싶네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부모까지 가짜 부모를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까? 가짜 부모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민영이 그렇게 상처받아도 마땅한 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애정을 담아 뒤늦게 만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자식이 없으니 자식 대용으로 생각하고 키우셨다 이 말 아닙니까? 자식 대용이라니요? 아니 자식이 있으신 사돈께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머머 사돈이라니요? 결혼하고 나면 뭐 그쪽을 처가로 생각하고 우리 아들 보고 효도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보아하니 저희 집안이랑 차이도 날 것 같은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등골이나 쏙쏙 빼먹고 싶어서 이제 와서 내 딸이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대단한 줄 아시나요? 우리 민영이도 만만치 않게 대단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도 무슨 사이버 대학 나온 아이가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위기와 고통을 겪었다고 전부 대단한 건가요? 참으로 몰상식하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 잘 하십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하면서 별별 꼴 다 겪었지만 오늘같이 기가 막히는 꼴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꼴? 지금 저한테 몰상식한 꼴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머야 기가 막혀서? 아니 식당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근근하실 텐데 다 큰 아이 하나 맡아서 키운 건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민영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서 저희도 부푼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런 집안에 저희 민영이가 시집 가는 거 저희 쪽에서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저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선물에 어디서 맞춰온 건지도 모를 떡케이크로 한심을 사려고 하는 아이. 저희도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니 거기다가 식당 운영하는 부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상견례 자리에 모시고 와? 이런 경우가 어딨어? 딱 봐도 우리 아들한테 키워준 은혜 대신 갚아라 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우리 민영이 생각해서 꾹꾹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언제 사위 될 사람에게 은혜 갖고 효도하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저희 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라고 했는데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너무 아깝습니다. 번듯하게 공부시켜서 명문대학 졸업시키고 대기업까지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만난다는 게 어디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고아? 그게 어디 비빌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명예와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부모가 있어도 엇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온 우리 민영이의 진가를 살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참 사람 볼 줄 모르네요. 세상에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여식들 중에서도 강인한 진가를 가진 아이들 참 많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 짝을 만나야지. 어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같은 볼품없는 고아를 데리고 와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 대놓고 고아 운운하면서 말을 하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언행입니까? 야, 너도 완전히 물들어서는 여보가 말해봐요. 정말 이렇게 볼품없는 애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난 절대 반대야. 이 결혼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골라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윤서가 아니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불우한 가정사를 타고났다는 건 말이야. 그만큼 인생이 드세다는 거 아니겠어. 너도 말이야 정신 차려.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저 진짜 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렇게 성품이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이게 무슨 쪽팔린 짓입니까? 어머, 쪽팔려? 이게 하다 별소리를 다 하네. 어디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이 결혼을 찬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내가 잘난 아들 잘 키운 덕 좀 보겠다는데 저런 애랑 결혼하면 그 덕을 어떻게 보겠어. 너도 현실을 깨달아야지. 현실을. 든든한 처가가 뒷배에 바치고 있다는 게 성공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아니? 평생 회사원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든든한 처가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요? 일개 회사원이 든든한 처가가 왜 필요합니까? 아이고, 너는 정말 욕심도 없니? 나는 이런 고아랑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다고. 너도 정신 있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너 같으면 네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고아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잘했다 단박에 허락을 해주겠니? 그쪽들도 그래요. 이런 자리에 왜 나와서 사람 오해하게 만듭니까? 내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듣지 못했다면 부모 있는 줄 알고 덥석 결혼시켰을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부모 역할 열심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상견례 자리에도 혼주석에도 앉겠다고 한 거지요. 민영아, 나도 반대다. 이런 몰상식한 집안에 시집 가봐야 가진 거 없으면서 너한테 고아니 뭐니 시집살이만 뻔질나게 시키겠지. 어머 웃겨 정말. 아이고 그래요. 그럼 이 상견례는 없는 걸로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시키겠다는 말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확답하시지요. 나중에 우리 아들 놓친 거 아깝다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딱 결판을 내시자고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빵빵한 집안 여식이랑 결혼시킬 거니까. 그래요. 민영아, 내 말 들어. 지금이야 마음 정리한다고 속상할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이런 집안에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잠깐 힘든 게 훨씬 낫다. 참나,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람 자체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배경만 보고 따지고 들어. 안 돼. 나도 반대야. 저는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양가의 반대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정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장님 부부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게 맞는데 윤석 씨의 눈을 바라보자니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야 하니?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윤서가 이 자리 불편하니까 일어나자. 그렇게 예비 시모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갑자기 임신을 한 예비 동서가 조심성도 없이 뛰어온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숨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예비 동서에게 시선이 쏠렸죠. 형님, 혹시 그 목걸이, 저희 시조카에게 준 그 목걸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 했어요. 그게 저 너무 어릴 때 이야기라서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말에 예비 동서가 손을 덜덜 떠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목걸이 이야기를 하길래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더니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전화를 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신경질적으로 발을 한번 구르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다에게 인사를 갔을 때 제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던 예비 동서의 모습은 인자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막 보더니만 다른 곳으로 또 전화를 걸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무슨 일이냐고 나가자고 하는데도 손가락으로 입을 쉿하며 예비 시모에게 가만히 저 있으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죠. 갑자기 제 목걸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여보세요? 회장실이죠? 지금 혹시 박복희 여사님 거기 계세요? 오늘 그쪽으로 가신다 했는데 박복희 여사님 계시면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니까 빨리요. 예. 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복희 언니는 갑자기 왜 찾아? 복희 언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비 동서와 예비 시모 둘 다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 목걸이로 시작해서 갑자기 복희 언니로 끝이 나니까 도무지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동서가 저를 쳐다보면서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박복희 여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던 그 딸이 예비 형님 같아요. 얘가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 딸이라고? 참나, 아유 말도 안 돼. 러면서 예비 시모가 마치 오한이라도 든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떠는 게 아니겠어요? 박복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존재를 저도 윤석 씨에게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적이 있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자매 같은 분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박복희 여사라는 분의 이야기라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여사님이 예비 시모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많이 챙겨줬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오죽하면 그 박복희 여사님께 장기 이식도 해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둘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진하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이런 박복희 여사님께서 대기업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셨었고 청소일을 하다가 비서로 근무를 하는 예비 동서를 보고 괜찮다, 눈여겨보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예비 시동생이랑 예비 동서를 연결해 준 게 박복희 여사님이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시동생이 장가를 갈 수 있었던 게 전부 박복희 여사 덕분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 여사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어머니라고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너무 생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동서가 갑자기 목걸이를 운운하면서 친어머니라고 말을 하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게 다 저를 가지고 놀리는 건가 싶었어요. 몇 분 뒤에 그렇게 기다리던 박복희 여사님께 연락이 도착을 했고 당장 이 장소로 오겠다고 주소 찍으라고 아주 야단이 났더라고요. 졸지에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멀뚱하게 서 있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모르니 섣불리 자리를 뜰 수 없었죠. 그 사이에 예비 동서가 제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어요. 그냥 시조카가 때를 쓰길래 흔한 요술공주 디자인이겠구나 했는데 문득 기억이 난 거 있죠. 그 목걸이 박복희 여사님도 가지고 있는 목걸이였어요. 제가 이상한 목걸이를 하고 계시길래 이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복희 여사님께서 저에게 잃어버린 딸이랑 같이 맞춘 커플 목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목걸이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히 지워버렸죠. 제 물건도 아니고 하니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복희 언니가 그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딸이 그리울 때나 한번 차고 다니고 평소에는 금고에 넣어두신다고 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우리 시조카에게 사주려고 사진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번뜩 똑같은 목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촌스러운 디자인 갑자기 딱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박복희 여사님께 전화드린 거고요. 다들 경악에 물든 얼굴을 하게 되었죠. 감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입을 열 수가 있겠어요?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박복희 여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왜 예비 시모가 박복희 여사의 딸이 저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벌벌 떨게 되었는지 진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제가 친모인 박복희 여사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예비 시모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어요. 박복희 여사가 등장하고 지레 겁을 먹은 시모가 덜덜 떨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모인 박복화 여사가 일이 있어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예비 시모에게 저를 맡겼는데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간다며 시장에 갔다가 글쎄 저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인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길을 찾다 영영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맡았던 그 향내가 시장 생선가게에서 날파리들을 쫓겠다고 피웠던 향내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리저리 여러 사람의 손을 걸쳐 결국 고아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제가 사는 집을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글쎄 그 당시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빌고 또 비는 예비 시모에게 박복희 여사는 본인 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결국 떠난 것이라면서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평생 가슴속 깊이 안으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살아야지 했었는데 네가 여기 이렇게 해. 예비 시모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발발 떨었고 자기 죄를 제 앞에서 고하는데 그 모습이 또 이상하게 시큰거리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그 어린 시절의 제 얼굴과 지금의 제 얼굴을 매칭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제가 사실 미용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속눈썹이 하도 눈을 찔러서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하는 김에 살짝 앞 트임도 하고 하다 보니 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눈이라는 게 사람 얼굴에서 제일 처음 보인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예비 시모는 저와 박복희 여사가 커플로 맞추었던 그 목걸이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저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박복희 여사는 일부러 예비 시모 앞에서는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잃어버렸는데 친자매처럼 지내던 예비 시모까지 죄책감에 본인 곁을 떠나면 정말 인생이 너무 더덥고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런 죄를 지었으니 예비 시모는 박복희 여사에게 본인 장기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다 알고 나니 그 말이 참 우습더라고요. 지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해야 맞죠. 내 딸이다. 내 딸이 맞아. 내가 내 딸 얼굴 하나 못 알아보겠니? 아이고 우리 희진이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우리 희진이. 정말 여사님이 우리 엄마가 맞다고요? 정말로요? 이 목걸이 봐라, 이 목걸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목걸이랑 같은 모양 아니야. 희진아, 내가 너를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희진이를 이렇게 되찾았어. 딱 보니 내 딸이다. 그냥 봐도 내 딸이야. 박복희 여사, 아니 친모가 내민 목걸이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고요. 민영아, 맞네, 맞아. 네 예전 얼굴이랑 똑 닮으셨어. 민영아, 어쩌면 좋으니. 그렇게 애달프게 찾던 네 어머니를 찾았다. 아이고 내 딸 희진이. 그래, 여태껏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느냐?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딸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첫눈에 알아본 친모는 제가 무조건 딸이 맞다고 했고 혹시 몰라 예비동서의 제안으로 친자검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99% 일치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견서를 받았을 때 저와 친모는 물론이고 저를 딸처럼 키워주신 사장님 부부도 진득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다니, 이렇게 친모를 찾게 되다니. 저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친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했는데 핏줄은 핏줄이라고, 식성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석박지를 참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매번 그렇게 석박지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런두런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추억 이야기도 하고,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모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구경하고,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친모를 찾은 것에 제 평생 운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비동서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답을 해도 모자라다는 생각만 들었죠. 예비동서는 제가 정말 평생을 잘 챙겨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지만 친모를 찾았다는 생각에 그 불안정했던 모든 것들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윤석 씨 또한 제가 친모와 보내는 시간을 응원해 주었고, 저희 친모와 셋이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아, 예비 시모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저와 친모의 집에 찾아와 바짝 엎드려서 빌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고아라면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몰았을 땐 언제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렇게 사과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희 언니, 그리고 희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돈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내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날 창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부주의하게 굴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희진이를 잃어버린 뒤에 바로 찾으려고 어떻게든 수를 써야 했는데, 나도 희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덜컥 겁이 나서 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변명거리부터 생각하느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 정말 잘못했어.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고아라고 급이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듬어 주신 사장님 부부께도 그런 상처를 줘놓고 이렇게 사과만 하면 끝인가요? 제가 왜 고아가 됐는데요? 왜? 제가 왜 우리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는데요?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양심도 없이 여길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면 끝이에요?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내 친언니 같은 복희 언니에게도 못할 짓을 했고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비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 복희 언니, 언니는 나에게 가족 이상의 사람이었어. 내 친언니 같은 사람. 언니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 내가. 내가 미안해. 언니,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엉엉 울면서 저희 친모에게도 저에게도 머리를 땅에 박으며 사과를 하는데 우리 친모가 예비 시모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우리 희진이 지금이라도 찾게 되어서 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너를 원망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너의 그 실수를 덮어줄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니야. 단지 이렇게 우리 희진이를 되찾게 되었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망은 사라지겠거니 하는 거지. 얘 형제야, 나에게 사과는 안 해도 된다. 우리 희진이한테 고아라고 상처 준 거, 이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고생한 시간에 대한 위로, 그리고 우리 희진이를 달처럼 생각해준 그 사장님 부부께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렴. 예비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아라고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지 너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했더라. 예, 희진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기꺼이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 아들 윤석이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나 때문에 언니와 돌아가신 형부와 떨어져 지내며 고생했던 그 시간 앞으로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전부 다 내가 갚아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렴. 그리고 예비 시모는 정말 저희 사장님 부부 댁에 가셔서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죽어도 그 집에 우리 민영이 못 보낸다 하셨던 사장님 부부도 저희 친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그 길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혈육의 끈은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게 맞다며 윤석 씨를 만남으로써 엄마와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신기한 걸 넘어서 소름이 돋는다면서요. 또한 제가 얼마나 윤석 씨를 사랑하는지 어르신들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윤석 씨는 그 이후에 저희 친모와도 돈독하게 지내고 사장님 부부 댁에도 가끔 선물을 들고 찾아가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갈팡질팡한 마음을 가지고 윤석 씨와의 결혼을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윤석 씨는 기꺼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했고요. 예, 희진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요? 웬 문서? 이거 땅 문서 아니에요, 엄마? 맞다.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일하면서 먹고 살 만큼 돈 쓰고 나머지는 모아서 사둔 땅이야. 그 땅 이제 너한테 주마. 언제고 너를 찾게 되면 너를 위해 쓰려고 사둔 땅이야. 그러니까 너 윤석이랑 결혼할 때 그때 팔아서 집도 사고 식도 올리고 해라. 제가 정말 결혼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엄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언제든 해.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해도 되고. 나는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유, 우리 희진이. 제 호적은 민영이로 되어 있지만 친모는 저를 어릴 적 이름인 희진이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곧 이름을 희진으로 개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박복희 여사, 우리 엄마의 딸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민영이라는 이름을 지운다고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 엄마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를 기다려준 우리 윤석 씨에게도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먼저 청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청혼을 받았으니 희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면 제가 청혼을 해보려고요. 예비 시모도 그 뒤로 꾸준히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싶으시다며 저를 찾아와서 우리 엄마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며 제 마음을 돌려놓으시려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요. 다들 저를 위해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 저도 결단을 내려야겠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도 더 이상은 밀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 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무던히 힘들었고 수없이 어긋난 삶이었지만 이제는 톱니바퀴 맞물리듯 잘 흘러가게 된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 그리고 곧 이루게 될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희진이로 이름을 바꾸는 그날부터 시작될 제2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